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네, 지금 저희가 소녀와 할머니의 이미지를 넘어서 위안부 대중서사의 쟁점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손유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세 번째 키워드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국의 위안부와 귀향입니다. 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2015년에 1128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벌어지기 전에 사실 한국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약간 좀 논쟁이 붙어서 뜨겁게 들끓고 있었어요. 그 뜨겁게 들끓었던 것의 한가운데 박유아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있었고요. 이 제국의 위안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위안부로 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인 업자가 끌고 간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당시에 매우 가난한 조선 이제 가족의 딸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팔게 된 거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위안부 제도의 폭력성이라는 건 있지만 실제로 일본군이 거기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고 그래서 일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인 것이 맞죠. 그게 이제 기본 이영훈님의 그 반일 종족주의도 거의 비슷한 톤이에요. 근데 박유아의 제국의 위안부의 특징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가져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유아나 이영훈과 같은 스탠스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네가 정의기억연대나 국가나 이런 데서 너네가 위안부로 자발적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존재 너네가 다 가렸다. 다 안 보이게 해놨고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니네가 만들지 않았냐. 너네 운동 너무 민족주의적인 방식이고 그게 사실상 가부장제적인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 민족의 순결한 딸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녀상도 엄청 비판해요. 박유아 씨가. 그래서 민족의 순결한 딸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 뭐냐. 자발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 생존자들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은 한국의 가부장제 민족주의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반대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죠. 정말 그거를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게 진짜 다른 점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생이었건 조선 당시에 이제 기생이었거나 이런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순수한 소녀들만 피해자로 이야기하면서 이 여성들의 외춘 여성들의 말하자면 피해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한국 사회 매춘 혐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논의 안에서 확 지워지는 건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책임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상태였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에서는 박유아를 고소해서 이제 아직도 법정 투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남았나요? 끝난 게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또 되게 어려워진 지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국의 위안부를 학술서로 평가하기는 정말로 힘든데 왜냐하면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들 위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이거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방법론도 약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등장한 걸 학술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연구자가 어떤 책을 냈는데 이게 법정에 가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책이 법정에 갔다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것과 또 같은 맥락이군요. 이제 막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위안부 운동에 문제 제기를 한 용기 있는 작업이다라는 또 국내 목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건 역사적으로 왜곡된 서술이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붙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귀향이란 영화가 개봉한 거죠. 그래서 박유아의 제국의 위안부와
거기에 이제 1228 불가역적 합의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고 귀향이라고 하는 소녀와 할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정말로 처참하게 강간당해서 땅에 널브러져 있는 소녀의 이미지 그리고 정말로 고통 속에 살아온 할머니의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완전히 폭발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는 이런 귀향이라는 영화가 뭔가 애국심으로라도 그거를 네. 봐야 될 것 같은. 제가 그 학기에 수업하는 이 영화가 겨울에 개봉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3월이 됐나? 그래가지고 새 학기에 학생들한테 방학 때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귀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남학생이 재미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고 저한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본 거지 재미있으려고 본 게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보고 아, 이 영화가 300만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이야기했던 그 자발성, 여자들은 자발적으로 간 거다. 그리고 조선업자가 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 제국의 책임은 지우면서 조선인의 책임, 조선 가부장제의 책임을 강조했었던 그 인식론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국의 위안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조선 위안부 여성과 일본군 사이에 동지적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랑 연애를 하는 일본군이 뭐 전쟁이 나서 전투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진술 안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발췌해가지고 서사를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귀향이라는 영화는 또 한편으로는 그 순수한 소녀들이 어떻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 자발이라는 건 전혀 말도 할 수 없고 일본 놈들은 다 괴물이고 소녀들은 정말로 도구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너무 선명하게 또 보여줬으니까 귀향이 제국의 위안부의 아주 전면적인 반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대항물처럼 된 거네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모키 선생님처럼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면서 박유화 선생의 작업을 이제 복잡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박유화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위안부 운동은 비판하고 싶지만 박유화의 논의에 동의하기 어려운 페미니스트들은 차라리 제국의 위안부가 소설이라고 얘기해 버리거든요. 이건 사실 대중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서사인 귀향과 대중서사인 제국의 위안부가 부딪히는 어떤 모습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 책 자체를 박유하 씨가 내가 나눔의 집에서 만났던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진술했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거로 이야기하는 그 구술자의 증언 속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날 팔았다. 뭐 이런 식의 서사들. 그래서 조선 남자가 더 싫었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서사들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만들어내면서 약간 그런 방식의 이제 이모키 선생님의 표현처럼 소설 같은 일종의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파편적으로 네. 이렇게 따와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학문이 아니라 소설이라는 말이 네. 네. 동의도 되는데 근데 귀향도 논쟁적이라면서요. 이 대항물로 만들어졌던. 그렇죠. 그러니까 귀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해요. 선과 악이 분명하고요. 적대를 좋아. 선과 악이 분명한 거 좋아. 적대를 어디에다 그어야 될지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장르적인 장치를 잘 썼어요. 그래서 한 소녀는 죽고 한 소녀는 살아왔는데 과연 살아나온 소녀가 누구였을까? 저 할머니는 그 두 소녀 중에 누가 나이 먹은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약간 계속 추리하도록 만들고 나중에 이제 반전으로 비틀면서 관객들이 하고 놀라게 하고 그래서 영화적인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영화적 재미의 핵심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당하고 헐벗겨져서 땅에 이제 버림받은 소녀들의 이미지가 너무 노골적으로 재현됐었고 뭐 일본군은 그냥 다 너무 악마하고 동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 그러니까 제국의 위안부랑 기양을 같이 보면서 되게 고민했었던 점이 어떻게 일본인 개개인을 괴물화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라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였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허윤 선생이랑 또 한참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던 작품이 눈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비교해 볼 만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구조거든요. 두 명의 소녀, 한 명이 살아남았고, 이 소녀가 커서 할머니가 된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눈길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뭐냐면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경험한 하나하나의 고통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의 기본적인 관심은 뭐냐면 위안소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눈길을 보면 어떤 소녀는 그야말로 질질 끌려가고요. 어떤 소녀는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속아서 사기 취업처럼 정신대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소녀는 자발적으로 간 거죠. 자발적으로 갔을 때에, 넌 자발적으로 따라왔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취업 사기 당한 거라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자면.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강조하냐면 위안소의 자발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내가 따라갈 때 어떤 상태였는가는 자발성을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 사기도 있었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갔을 때 그럼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었느냐. 를 봐야 되고 맞아요. 그 위안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위안소라는 제도 자체는 일본 제국주의가 아주 꼼꼼하게 계획해서 세운 제도였고 그렇게 내 발로 들어갔다고 해서 내 발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성은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박유하의 경우에는 갈 때 자발성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끔찍하게 위안소에 끌려갔다고 해서 365일 24시간 울고불고 고통스럽기만 했겠어요. 그럼 못 사는 되니까. 거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했었던 어떤 일들, 살면서 느꼈던 어떤 잠깐의 기쁨 같은 것들을 찝어내서 극대화시켜서 이게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선택적인 잔인해. 돋보기 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선택적으로 사라지는가 하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일 테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눈길과 귀향을 비교하면서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향에서 제일 기분 나빴었던 건 강간당하는 장면을 너무 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민족주의 안에서 위안부 여성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성폭력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실은 그것만이 고통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게 고통인 그렇죠. 건데 왜 저렇게 꼭 당하는 장면만을 강조해야 했는가? 자극적인 스펙타클을 던져주기 위한 건 아니었겠는가? 근데 눈길은 보면인지 거의 안 다루거든요. 그런 장면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어떻게 이게 일상일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방식.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두 개 보면서 비교해보고 싶게 정말 흥미롭게 또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네요. 그런 지점을 혹시 놓쳤거나 저처럼 아직 작품을 안 보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좀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눈길이 원래는 KBS 특집극이었어요. 그래서 3일절 특집극으로 드라마로 방영이 됐다가 광복절 아니었나요? 광복절이었나요? 헷갈리네요. 그래가지고 특집극으로 약간 기념으로 방송이 됐다가 너무 이제 좋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영화로 재편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개봉하게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흥행을 막 하진 못했어요. 3.1절 특집극이 맞아요. 왜냐하면 겨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잖아. 그새 검색을 하셨군요. 그랬는데 저랑 허연 선생님이랑 뭔가 기억이 다르면 허연 선생님이 대체로 맞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사실상 이 텍스트가 드라마로 방영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많은 관객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TV극 한 번 지나가면 이제 안 보게 되는
상황에서 영화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서 가서 보자 막 이런 얘기를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되게 재밌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딱 영화로 개봉하게 되고 눈길의 특징이 여성 감독과 여성 작가라고 하는 점. 그것도 되게 다르네요. 네. 눈길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KBS였을 텐데 맞아요. 그만두고 나와서 TVN인가로 옮기셨을 거예요. KBS에서 쌈마이웨이 만들면서 네, 스타 PD로 네. 급부상하고 하지만 또 말해놓고 보니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막 말했을 때는 이게 과연 팩트인가라는 불안이 좀 있네요. 자기 의심을 또.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제국의 위안부 박유아 네. 예, 그 제국의 위안부가 페미니즘에 근거해가지고 자발적 매춘, 그래서 뭐 조선의 가부장제, 예,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항해서 기양이란 작품이 만들어져가지고 대항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네. 대항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엄청 많이 붙은 것 같긴 해요. 그 크라우드 펀딩이 엄청 붙잖아요. 그렇죠. 쭉 올라가죠. 네, 그 사람들의 그 열의에는 이 제국의 위안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 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제국의 위안부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조선의 가부장제와 일본의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부장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페미니즘적인 태도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위안부 문제를 해석하려면 혹은 비판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조선과 일본의 가부장제와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함께 만나서 작동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제국주의에 어떻게 조선의 가부장제가 복무했는가를 비판해야지. 맞아. 그냥 제국주의는 별거 아니고 가부장제만 문제야라고 얘기해버리면 실제로 그 제국주의를 작동시키는 군사주의는 또 얘기 못하게 되고 그쵸. 많은 걸 놓친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충적인 그쵸. 그러한 작동을 잘 이렇게 간파해내는 거 이거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눈길이 네. 그 위안소의 제도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또 저희가 되게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눈길에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귀향은 일본군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요. 무슨 어떤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눈길은 창문 안에 있는 일본군들을 찍어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어떻게 개인들이 갇혀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창문이 위안소의 창문인 거죠. 영화 평론가 맞다. 네,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빛나는 진짜 빛나는 손희정 쌤이었어요. 네.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다. 네, 그 창문이 그러한 의도하에서 그쵸. 찍힌 거군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반일 종족주의 읽어가지고 갑자기 위안소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제국의 위안부와 비슷한 톤으로 그 반일 종족주의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조선에 원래 성매매 시설이 되게 많았고 딸을 파는 문화가 되게 있었고 이런 얘기 한참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다 있잖아 라고 하면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이런 문화적인 관습이 되게 많았어. 근데 왜 일본군 위안부를 문제 삼아? 반일 감정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그 논리인 거예요. 핵심적인 논리. 대단하다. 그래서 제국과 그 정치적인 문제들 다 이렇게 싹 드러낸 다음에 근데 왜 일본군 위안부만 문제가 되겠어?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한국에 이런 식의 관습이 있었다는 얘기 안 하고 역사적인 얘기 안 하고 그랬을 때 반일 감정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앞에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그 두 가지를 다 간파를 해내야 된다. 네, 네. 페미니스트는 네. 그걸 생각하면서 네. 그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또 영화들이 나왔어요. 네. 네. 그냥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면 I Can Speak, 허스토리, 주전장, 또 최근에 김복동 인권 운동가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예, 그냥 할머니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김복동 다큐멘터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 작품들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도 듣고 싶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 I Can Speak랑 허스토리까지 따라보고 주전장부터 제가 이사한 부산에 내려가면서 그 모든 왠지 문화적 생활과 모두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네. 어쨌든 I Can Speak가 2017년에 나왔고 허스토리가 아마 2017, 18 요 즈음에 나왔는데요. I Can Speak가 그 해에 나온 영화 중에 유일하게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관객을 300만 돌파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300만 넘은 영화 중에 백델 테스트 통과한 영화 이거밖에 없었다는 이거 하나. 거죠. 네. 왜냐하면 주연이 나문희님으로 이제 얘기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 영화는 아까 손희정 선생님이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미덕이 있죠. 일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이웃으로 그렸는데 괴팍한 이웃으로 그렸다는 점. 모두가 싫어하는 이웃으로 그렸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서 관청을 계속 찾아가는 거잖아요. 관청이래. 식민지 시대에 잠시 시간 이동한 것 같아요. 관청 아니고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이런 데를 계속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넣는 사람이잖아요. 규칙을 왜 지키지 않냐.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라라고 요구하는 일종의 시민 의식이 되게 투철한 시민이잖아요. 근데 그런 형상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되게 좋은 한편 또 동시에 그 동생이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유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는 그 40, 50대가 그려지지 않았지만 40, 50대가 어땠을 것이라고 유추하게 만드는 흔적들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때문에 이민을 갔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 남동생의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30,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고립되어서 도깨비 할머니가 되어갔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로 미덕이 있는 작품이었죠. 저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냥 일단 할머니께서 너무나 씩씩하시고, 그쵸. 막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르고 너무 당당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구청 직원이었나 동사무소 직원이었나 구급 공무원. 구청의 구급 공무원.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7급 때는 이재훈 씨. 맞아. 그거 약간 그런 연대를 보여주고 싶었나? 그 젊은 세대와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 I Can Speak가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을 이제 만들었을 때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걸 예고편에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괴팍한 할머니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구급 공무원 사이에 벌어지는 코미디라고 이제 광고를 했고 제목이 I Can Speak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코미디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으로 들은 거예요.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고 미국에 가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신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퐁 하고 터진 거죠. 왜냐면 이게 제목이 I Can Speak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I Can Speak도 비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철거 문제 같은 거 나오는데 철거 문제 너무 쉽게 해결되고 해소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거 운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를 서사화하기 위해서 철거 문제를 도구화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지워지고 있는가를 봐라고 얘기했던 운동이 또 다른 걸 지우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중 위안부 서사를 쭉 고민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까 이제 허연 선생님이 그 소녀상 문제 얘기하실 때도 증언하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로 풀어서 설득한 활동가들의 활동이 있고 그분들의 형상을 그릴 수도 있는데 늘 언제나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때 피해자들의 고통, 비명, 울음 이런 것만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언해왔던 사람들이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거 싹 지웠었던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제목이 I Can Speak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확실히 한 걸음 나간 재현처럼 보였던 거죠.
정말 그런 그때 그 영화관에서 보면서 되게 막 가슴이 벅찼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재현하는데 한 발 나간 것 같은. 막 고통스럽게 그 앞에 말했던 눈길 말고 뭐지? 귀향. 그러한 서사가 아니라, 훨씬 한 발 나간 것 같은 그런 거가 느껴지면서 뭔가 운동의 성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담은 대중영화로선 최초인 거잖아요. 다큐멘터리는 그전에도 법정 장면들을 좀 담았었는데 그런 식의 법정 장면을 대중적으로 이제 이야기해보려고 한 서사물이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허스토리가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맞아요. 1년 상간에 나왔나?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허스토리가 전면에 내세운 게 재판이었던 점도 사실상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성 인물을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서사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생존하고 또 증언하는 주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탁 부각된 게 이 I Can Speak 가 이제 좀 시작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허스토리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허스토리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뭐 역사적 사실의 왜곡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다면서요. 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허스토리는 관객이 얼마 안 들었어요, 사실. 10분의 1이에요, 거의 아이캔스피크에. 33만밖에 안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허스토리가 극장에서 거의 극장에 영화 보러 갔을 때 2명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일주일 만에 아마 거의 내리다시피 2주 안에 내리다시피 했는데 이게 여름 방학 시즌에 마블 영화랑 같이 나와서 이때 앤트맨과 뭐였죠? 와스프가 개봉해가지고 사실상 개봉관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마블이. 그 상황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상 개봉 영화로는 아주 스코어가 낮은데 그 열성 독자 열성 관객이라고 하는 팬덤이 형성되고 허스토리안의 그쵸. 등장. 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팬덤에서. 그분들이 33만 다 채운 것 같아요. 영혼도 보내고 좀. 왜냐면 극장 개봉 내리면 안 되니까 이런 영화는 이제 표를 사주시기도 하거든요. 보러 갈 수 없어도.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리고 이 영화 단체 관람 같은 거 상영관 빌려서 하는 단체 관람도 종종 하고 하는 식으로 33만까지 올린 거죠. 그나마. 네, 그나마 33만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고 허스토리 이제 주연 배우였던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 부일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기념할 만한 것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쨌든 그 관부재판이라고 하는 한국 그 위안부 재판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재판이 뭐 너의 피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뭐 배상할 수 없다라고 보통 다 끝나게 되는데 관부 재판은 물론 위에 올라가서 뒤집히긴 했지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재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어서 엄청나게 이제 이슈 파이팅이 돼서 트위터에서는 허스토리 보러 가야 된다. 이거야말로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허스토리 개봉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 그 관부재판 지원하는 시민들의 모임의 그 부부가 언론사 한국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메일을 써서 했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허스토리 영화 자체가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와 뭐 여기서 사실 허스토리 그 영화 포스터를 상상해 보시면 남자가 딱 한 명 등장하는데 그 남자가 제1조선인 변호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김희애 씨로 이루어져 있어요. 김문숙이었죠, 이름이. 문재인과 김정숙 더해서 김문숙이라고. 정말? TMI.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완전히 구성이 돼서 사실상 일본 시민단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주어진 대사가 안녕하세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재판장 뒤에 앉아 있는. 그래서 응원하는 역할. 약간 치어리딩 하는 역할처럼 그냥 뒤에 앉아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고 재판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호전적이었어요.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막 거의 우익들처럼 공격하는 막 검사와 그 일본 시민들이 있고 이쪽에 반대편에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완전히 적대적인 구도를 보여주면서 재판의 환경을 이렇게 막 그렇게 그렸는데 첫 번째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시민단체 협조가 잘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재판장의 분위기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본 시민단체가 많이 지원한 사건이었는데 그 존재가 싹 다 지워졌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법정에서의 분위기도 그렇고 판사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훌륭한 약간 양심적인 지식인에 가까웠고 그 영화에서 약간 극적인 갈등을 넣기 위해서 숙소에서 쫓겨나고 이런 에피소드 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 단 한 번도 없었다. 약간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반한 반한 감정처럼 이렇게 나타내. 뭐 그 사람들이 쓴 입을 어떻게 써요라고 손님들이 얘기했다라면서 쫓아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다. 네, 실제로 그런 거 다 없었고 일본 쪽에서 이제 다 숙소 완벽하게 준비했었고 변호사의 집이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이 공격받는 사건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시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판이 벌어졌던 90년대 초반의 일본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왜곡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던 고노다마식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2000년대 이후에 극우의 부상과 함께 나타난 분위기처럼 그려서 어필했다는 거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랑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극 중에서 문희 씨가 맡았던 역할, 문희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어서 근로정신대로 끌려가서 나는 근로정신대야라고 늘 말했던 등장인물이 극 중에서 나중에 약간 커밍아웃 하듯이 재판정에서 내가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일본군 위안부 역할까지 하게 됐어.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엄청난 대 하이라이트 씬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허구라는 거죠. 이제 영화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문희 씨 역할의 모델이 되었던 그 피해자분께서는 평생 동안 나는 근로정신대인데 계속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랑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런 것이 평생의 약간 스트레스였고 괴로웠던 분이신데 그분을 모델로 한 캐릭터가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일본군 위안부까지 하게 됐어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평생 동안 괴로워했던 거를 유언비어 같은 그 말들을 그대로 영화화함으로써 그 사람을 모욕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는 우리 지금 현재 소녀상이랑 약간 비슷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재판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선악의 구도를 나눠놓은 셈이 되는 거여서 관부 재판이 언제적이었어요? 관부 재판이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렇구나. 네, 90년대 초반에 92년에서 98년까지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좀 분위기가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일부 승소를 일부 승소를 얻어낼 수 있었던 90년대의그 일본 사회의 약간 진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고 그 송신도 할머니 재판이나 뭐 그리고 다른 여타 영화화된 재판들에서 나와 있었던 유명한 장면들이 있어요. 송신도 할머니가 재판에서 진 다음에 나는 재판에서 져도 괜찮아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본은 재판 끝나면 항상 보고회라는 걸 하는데 그 보고회에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자기의 지원자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거의 그대로 허스토리에 들어와 있어요. 노래 가사도 거의 비슷해요. 재판에 져도 나는 울지 않아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리를 봤으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면들이 교묘하게 편집돼서 이제 이 영화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그 일본군 위안부 재판을 다룬 다큐멘터리들에서 핵심적인 약간 감동적인 서사의 많은 장면들을 빌려왔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실화임을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역사의 상당 부분을 되게 편의적으로 편취한 것이 되어서 그러네. 이게 실화라는 것을 강조 안 했으면 네. 뭐 이게 어쨌든 서사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니까 재현을 꼭 사실대로 재현하는 건 아니니까 네. 문제가 없는데 실화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일부분만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막 배치하고 이건 좀 네. 그렇게 비판받을 되면서 만하네요. 비판을 받았고 하지만 그 관부재판 지원하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보낸 편지에서 영화가 이제 개봉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 영화가 이제 개봉했을 당시에는 얘기하고 싶었지만 흥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이 좀 더 되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보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가진 미덕이 많잖아요, 사실. 예, 그 영화 엄청 왜 좋아했을까요, 여자들이? 뭐 파워풀한 돈 잘 버는 여성 리더가 다른 여성들과 연대해서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고통 속에 살았던 여성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희애 캐릭터 너무너무 좋아들 하셨고요. 그 김희애가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관리사였잖아요. 김혜숙 배우가 맡았던 네네. 역할이. 그래서, 그 딸한테, 너도 하여간 이 시기 놓치고 맞아요. 니만들 하면 적골난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혐오적이고 비하적인 발언을 하다가 막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이 사람이 막 역사의식도 생기고 막 여성 연대의식도 생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죠. 그쵸. 그 김학순 할머니 뉴스를 보고 그 얘기를 하죠. 김학순 할머니가 등장해서 이제 내가 일본군 피해자였다. 아, 맞아. 하는 그 뉴스 클립을 실제로 그 뉴스 클립을 그대로 써요.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사를 삽입해서 그 김혜숙 배우가 일 안 한다고 그만두고 나가죠. 그 다음날. 먼 사장 지독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허스토리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떠올렸는데요. 주전장이 최근에 개봉했었고 좀 화제가 됐죠. 미키 데자키라는 일본계 미국인이 만든 다큐멘터리.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네. 이 사람도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인데 승려가 돼서 티벳이었나요? 그러니까 무슨 승려로 있다가 또 파괴하고 내려와가지고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강의를 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올렸었는데 그 영어 강의 중에 일본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엄청나게 극우들한테 댓글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상해 이러고 살펴보다 보니 일본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난징 대학살 같은 문제를 기사로 다룬 기자가 또 막 엄청 테러를 당하고 기자 딸이 살해 위협을 받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제 일본의 극우들과 역사 부정 주의자들,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 없었고 위안부 문제 없었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하나 인터뷰하고 팩트로 그 사람들의 말을 격파하는 다큐멘터리거든요. 주전장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본 극우 세력들을 논파하는 것이 이 다큐의 목적이지만 미키 데자키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20만 명 의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숫자를 추정하는 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추정하거나 아니면 막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10대 12살의 소녀가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이를 너무 밑으로 딱 깎아내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과장이 없이 우리가 이 문제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몇 명이 끌려갔는가는 중요한 문제긴 한데 아주 소수가 끌려갔어도 문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넘어서가지고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선동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 너네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얄미워요. 왜냐면 일본계 미국인이고 미국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일본 너네도 정신 좀 차리고 한국 너네도 좀 합리적으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볼 때는 신경질 났는데 선생님 허스토리 얘기하면서 하시는 걸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어떤 부분에선 선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얘기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문화적으로 재현된 일본군 위안부 영화나 뭐 추천하실 거 있나요? 라고 전에 무슨 대담에서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낮은 목소리 뭐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다 다큐멘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화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종의 방금 얘기하셨던 뭔가 극화된 버전의 대중적인 재현에서는 계속해서 이 지점들의 한계들과 계속 만나게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최근에 어쨌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연극이나 뭐 그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뭐 2015 불가역적 합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서사들이 막 청소년 대장 소설에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2017년에 공연했던 배삼식 작가의 희곡집 1945가 나왔어요. 근데 1945가 꽤 재밌어요. 저는 극으로 보지는 못하고 책으로 이제 희곡 대본 상태로 본 건데 되게 딱 계속 제가 궁금했었던 45년도에 돌아온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상상으로 채운 건데요. 중국의 위안소에서 2명의 여자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2명의 여자가 내려오게 되는데 일본인 여자와 조선인 여자, 위안부로 있었던 일본인 여자와 조선인 여자가 둘이 내려와서 근데 이 일본인 여자가 임신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일본인이면 지금 현재 해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가 지금 진 상태여서 일본인이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위협에 이제 시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인 여자가 일종의 연대죠. 이 일본인 여자를 말 못하는 내 동생이다. 라고 속여가지고 그 조선인 구제소에 데리고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있다가 이제 이동하려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희곡으로 썼는데 첫 장면이 뭐냐면 이 두 여자가 일본어로 대화하면서 어떤 일본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아이를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일본인 아이는 더 똑똑하다고 해서 더 비싼 값에 사준대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팔아서 노잣돈을 마련하는 장면이 첫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선량한 피해자라기보단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악스러운 여자 2명이 등장해서 그러네요.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조선 사람들 다 속이면서 얘는 말 못하는 애예요라고 하면서 얘를 데리고 그 기차를 타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말을 안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도 왜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우리 애들은 좀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본인 소학교에 보낸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니까 갑자기 엄마가 일본말 쓰지 말라고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내 친구들 다 일본인인데 걔네들 막 돌 맞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엄마는 갑자기 일본어 쓰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일본어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얘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발각이 돼서 뒤집히는 건데 그때 이 조선인 공동체가 이 일본인 여자를 내쫓아라. 라고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조선인 위안부였던 여성이 너네가 어차피 우리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얘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 여자가 그 구제소에서 나오는
나와서 어떻게 됐을까라고 사람들이 다 금방 잊어요. 근데 사실상 나중에 그 도착해가지고 일본인 여자는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그 아이가 이제 화자인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보는 장면이 그 조선인 위안부였던 여성이 미군의 찝차에 탄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끝나요. 작품이. 그래서 너무 화사하게 웃고 있는 그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이 되게 상징적인 장면인데 너무 화사하게 웃고 있는 그 언니가 미군의 찝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년부터 46년 그 사이에 이 여자들은 어떻게 위안소를 탈출했을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누구랑 연대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좀 일종의 다양한 상상력 혹은 일종의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함께 변화해온 대중의 힘이기도 한 거 아닌가. 되게 흥미롭네요. 네, 재밌어요. 연극 보고 싶네요. 연극이 근데 언젠가 곧 또 올리겠죠. 2017년에 공연한 작품이 올 여름에 이제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올해 9월 달에 오페라로 만들어가지고 오페라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삼식 작가가 한국 연극계의 약간 스타 같은 그 존재. 1945 지금 말씀하신 스토리를 오페라로? 네네. 그거를 오페라로 해가지고 올렸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좀 다른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상상력이잖아요. 그 여자는 어떻게 탈출했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너무 팩트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역사의식이 없지도 않은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들을 좀 만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그 소녀상의 한계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쵸. 자기검열에 우리가 딱 갇혀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그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분들이 막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러한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단선적인 네네. 삶의 경로만이 지금 저희한테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어쨌든 다시 또 뭐 미군 찝차라 하면은 그런 성매매 여성에 네네. 대한 네. 어떤 편견이나 네. 낙인에서 벗어나야지 그거를 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순결성을 훼손하는 그렇게도 네. 또 보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배봉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위안부였다가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미군이 왔잖아요. 오키나와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미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미군 위안부가 되는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상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여성들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선택지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랄까 하는 이야기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자꾸 박유아나 이영훈 같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조 중심이고 민족주의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못 해온 거야라고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마치 발견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고 페미니스트들이 증언 자료집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대중화하지 못한 부분들, 대중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대중화하지 못했던 약한 고리를 너무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일본 제국주의는 또 삭제한 채로. 방송 들으면서, 그렇구나.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세 번째 키워드로 제국의 위안부와 귀향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또 놓쳤거나 해야 될 얘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사실 우리 마지막 질문이 그럼 위안부 재현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그렇죠. 되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 1945 얘기해 주신 거 안에서 제 답은 좀 찾은 것 같고요. 청취자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또
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허윤 선생님께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저도 약간 제가 최근 엊그제 이번 달 초에 1945를 읽고 나서, 이만큼 왔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이것도 일종의 약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위안부로 갔다가 업주가 된, 일종의 중간 업주가 된 여성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전재민 구제소에서 그 여자가 부렸던 2명의 위안부와 만나게 된 그 장면에서 만나게 된 여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물형, 위안부로 갔다가 중간 업주가 됐던 인물형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 종종 서사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스토리에도 한 장면 나와요. 내가 왜 신고 안 하세요라고 했더니 내가 거기서 포주짓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한 짓이 있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희애가 처음에 엄청나게 야단치잖아요. 여성으로서 뭐 연대의식도 없냐 막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막 야단치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되게 상징적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물형에 대한 이야기는 요새 조금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그 김일란 감독님 모셨을 때 마마상이 그쵸, 그쵸. 이렇게 딱 떠오르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네. 그 공주들이라는 연극 여름에 했었는데 그게 일본군 위안부였다가 한국 전쟁 때 또 위안부를 끌려갔다가 미군 위안부 생활도 좀 하다가 마마상이 되는 여성의 이야기, 평생의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따라가는 성산업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평생을 약간 따라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그 질문을 해요. 이 여성이 이 업소에서 생활하는 혹은 업소의 관리자가 되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뭐랄까 선별하는 지점들을 문제 제기하는 작품들이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식의 다른 질문을 좀 만들 수 있는 텍스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텍스트들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럼 대중화하는 작업은 어떻게 가능할까? 같은 것들이 좀 질문으로 과제처럼 남겨지는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약간 영화보다는 훨씬 더 소규모인 연극 혹은 소수의 관객을 만나게 되는 서사들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네요. 아마 들으시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오늘 방송을 들으셨으면 위안부 재연의 어떤 대중적 쟁점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거였는데 어떤 지점들이 페미니스트로서 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나라고 하는 거를 다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거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허윤 선생님. 네. 2019년 을당의 마지막 방송에 게스트로 또 오셔가지고 정말 해박한 지식과 입담과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소감 나누고 저희 마치도록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일본군 위안부 재현 문제로 논문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첫 마디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장르예요, 일종의. 모두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 이슈가 정치적인 동시에 예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만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또 쉽지 않은 맞아요. 장르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목소리들을 쫙 펼쳐놓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그 다른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펼쳐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장으로서 을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을당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시즌 6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어떤 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까. 맞아요. 부탁드리면 또 이게 녹음되어 남는 건데 누가 맞아. 기꺼이 해주실까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와서 정말 막 네. 땀 뻘뻘 흘리고 오셔가지고. 생각과 다양한 정보와 해석할 수 있는 깊이와 이런 것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인사도. 그리고 그쵸. 우리 또 1년 되게 열심히 왔고요. 사실 시즌 6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아직 약간 안개 속에 쌓여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다시 뵙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도 청취자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다.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좋았다. 감사하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상임 대표 그만두고, 이제 올해 한 1년 동안 진짜 을당 녹음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선 선생님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이제 저희가 벌써 몇 년을 같이. 그러니까요. 네. 많이 했더라고요. 네, 세월이 진짜 많이 가고, 그래서 선 선생님 만나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오시는 게스트 분들도 즐겁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을당 그 북콘서트 할 때 제가 들어주는 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감지덕지하다.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사회는 변화하고 그 변화에 우리가 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뿌듯함?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여기 녹음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같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예, 생각하고, 건강하시고요. 예, 내년에 뵐 수 있으면 뵈고, 못 뵈면 또 뭐, 지난 거 들으시고요. 우리는 다 에버그린 컨텐츠입니다. 에버그린, 화이팅!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 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